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수요일 밤엔 좋은 영화와 책 어떠세요? 문화평론가 윤성은입니다. 예, 처음 인사드립니다. 책 만드는 사람 안희곤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이나 새로 오셨어요. 그러게요. 북마스터도 바뀌고 북벤저스도 바뀌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 계속되고요. 김혜지 북마스터가 출장을 가서 우리 황진아 아나운서가 네. 오늘 대신하는데요. 더 멋지고 더 의미 있고 더 새로운 방송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담감이 엄청 드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 TV 책방 목소리 시청자로 한 회 한 회 지켜보면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니까 되게 연예인 같아요. 꼭 만나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간 좀 네. 연예인 필은 아니었는데. 너무 준비된 멘트였죠? 네. 네, 안희곤 북벤저스는 책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우리가 또 이 북벤저스를 새로 받는 게 얼마만입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고요. 그 3대로 아마 덕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생각도 네, 듭니다.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인문교양서를 주로 출간하는 4월의 책 출판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TV 책방 북소리는 가끔 보면서 굉장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하고 인연도 하나 있어요. 제가 이 TV 책방 북소리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벌써 5년이나 된 장수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현재로서는 TV에서 유일한 책 소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인 대표단체에 이거는 공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한국출판인회의라는 데서 작년에 공로패도 TV 책방에 수여한 일도 있고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윤성은 북벤저스 모처럼 뵈요. 어디 네. 갔다 오셨다는 말도 있고 뭐 봉준호 감독 얘기도 듣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5월 달에는 칸 영화제에 좀 갔다 오느라고요. 네, 가서 정말 좋은 소식과 함께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제가 다 인터넷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오늘 문을 열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영화 캡틴 마블, 또 소설 82년생 김지영. 공통점이 뭘까요? 1982년생 김지영 씨. 사실 우리 사회의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한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사했다는 것. 출판계의 빅 이슈였죠? 물론이죠. 그런 면에서 여성 담론을 좀 이끌어낸 문화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작가도 여성이고 그 스태프들도 상당히 여성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 제작사에서 영화 홍보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역풍을 맞아서 페미니즘 영화라는 어떤 수식어를 달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도 좀 페미니즘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가수 아이린이 그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아이린이 페미니즘적인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된다 그러니까 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화를 막으라는 점까지 올라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두 작품은 역시 페미니즘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작품들 아닌가. 뭐 이 작품들이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그런 작품들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제가 뭐 질문 하나를 드렸는데 이분들은 괜히 북마스터 북벤저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최근 페미니즘이 뭐 대중문화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보시죠. 여성 인권 운동 아닌가요? 레이디 퍼스트 이런 거? 우월스럽게 생각하는 주의가 아닌가. Je vous demande de vous lever, messieurs. 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인 성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게 여성 성별만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그냥 여성 이렇게만 하니까 딱히 저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예.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도 많이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활동하는 페미니즘들은 양성평등이라기보단 여성 우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나 취업선에서나 여전히 여성들이 받는 차별은 존재하고 이제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이 어떤 역사의 흐름에서 꼭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 요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시민 북벤저스 모셨어요.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페미니스트 문화평론가 손희정입니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손희정 북배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대중적인 그런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활동하신 지가 이제 꽤 됐죠. 한 몇 년쯤 됐을까요? 제가 혼자 앉아서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봐라고 생각한 건 한 20년쯤 된 것 같고요.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공부하고 글 쓰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영화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 공포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공포 영화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들이 보였던 거죠. 이상한 거요? 예, 한국의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나 유령이 대체로 어떤 성별일 것 같으세요? 여자. 보통 월화의 공동묘지, 그렇죠. 소복, 하얀 네. 소복, 긴 머리. 긴 머리. 대체로 해서 그러니까 아마 한국 영화의 98% 정도는 여성일 거고요. 한 1.2% 정도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형상으로 드러날 텐데 그때 그게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여자만 귀신이 될까? 그리고 또 그 귀신이 모성을 둘러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페미니스트 영화 연구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소개를 본인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인문학을 공부한 뭐 여성학자로서 사실 이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페미니스트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런 어떤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물어보면 뭐 네, 맞아요. 저 페미니스트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은데 혹시 좀 그랬던 적 없으세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너무 페미니스트라고 드러내놓고 활동을 했고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말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악플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점점 심해진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고요. 하지만 악플에 굴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런 책을 펴내셨어요. 을들의 당나귀기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중문화 실전 가이드. 네. 사실 제목만 봐도 을 대중문화 가이드 어떤 책일까 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을들의 당나귀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라고 여성노동운동을 되게 오래 해오신 단체에서 좀 더 이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잘 알리고 싶어서 2015년에 팟캐스트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을 관계할 때 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되어서 그리고 입이 되어서 그걸 말하고 듣자 하는 의미로 이제 지어진 제목이고요. 2016년부터 저는 이제 그 팟캐스트에 합류해서 대중문화 편을 제작을 하고 있고 그 2016년, 2017년에 만들어진 내용을 엮어서 이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미선 씨가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네. 참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예능이라는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32년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를 읽으면서 제가 왜 맨몸으로 싸워야 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해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쓰러져간 동료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박미선 씨 아주 강단 있고 우리 여성계를 지키는 중요한 진행자인데 그에게도 이렇게 많은 시련과 편견의 시선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하는 것인데요. 그 의미를 잘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문화의 현장 속에서 여성의 엔터테이너가 겪었을 또는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를 절절히 표현한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이게 그러니까 추천사를 부탁드릴 때 써주실지 어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런 책을 썼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읽고서 추천사를 쓸지 안 쓸지 결정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받아서 읽어보시자마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사는 이야기잖아. 이거 내 얘기야, 우리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아, 책 잘 만들었구나. 네, 또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일단 을이라는 말에 확 마음이 와닿고요. 제가 네.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늘 병정까지 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책 읽으면서 그런 그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문제는 좀 제가 인문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봤었던 그 향유에 있었던 대중문화가 참 많다는 점에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릴 때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잖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준이 한 20년 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막연하게 이 정도 좋아졌으면 세상 많이 좋아졌지. 많이 평등해졌지. 근데 나아갈 길이 너무 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감수성을 좀 더 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예, 책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네. 이 대중문화 자체는 제가 사실 평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TV에서 맨날 모여서 그냥 웃고 떠들고 별 1시간, 2시간 시청을 해봐야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별로 뭐 재밌게 보지 않는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뭐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을 늘 둘러싸고 있는 공기 같은 건데 의식을 못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대중문화를 접하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고 그렇죠. 그게 더 일상 속의 의식화의 어떤 편견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책이 꼬집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능은 남자들은 넘쳐나고 여자들은 사라지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15년 정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예능 주요 트렌드가 뭐였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뭐 떠오르는 프로그램들 있으실 거예요.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1박 2일, 런닝맨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썰전. 이제, 썰전 같은 것들 시사 예능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알쓸 신잡도 있네요. 네. 알쓸 신잡에 아빠 어디가, 네.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까지.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없네. 또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그러면 남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뭐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능에 봤을 때는 한때 또 2000년대 초중반에 짝짓기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싹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남성들의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치,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것들이 제 책에서 되게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성 예능이 많다는 건 지금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럼 왜 대체 여자들이
나오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저 그래서 궁금한 점이 네. 있어요. 네. 사실 알쓸신잡이라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들 나왔을 때 저는 그 전에도 뭐 내생남이라고 해서 뭐 남성들, 지적인 남성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적인 여성들도 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 뇌생력. 네, 이렇게 이제 누군가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프로그램은 남성도 안 좋아하고 여성도 안 좋아할 거라고 딱 잘라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차별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마치 여성의 네. 적은 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여자도 싫어할 거야라고 얘기한 것도 차별적인 얘기죠. 사실은 방송국에서 시청자들이 싫어하는데 남성들이 막 넘쳐나는 예능을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게 예능의 성격이 바뀌게 된 중요한 계기로 IMF라고 하는 경제적인 난을 좀 재난에 대해서 네. 주목을 하게 되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IMF를 한국 사회가 기억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때를 설명하는 하나의 유행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글쎄, 근무오기 운동이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실직, 뭐 이런 게 있었을 테고, 아빠가 이제 직장을 안 가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 방식이거든요.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광고의 맞아요. 문구가 있었어요. 고개 숙인 남자. 네, 고개 맞아. 숙인 남자, 아빠 힘내세요, 고개 숙인 남자, 부자 되세요, 그리고 신현모양처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IMF 이후에 한국 사회에 닥쳐온 경제적인 어려움을 남성 가장의 어려움으로만 한국 사회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고당했었던 통계를 보면 여성 노동자부터 해고당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여성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았고 사실은 남성 가장만 해고됐다라고 하는 상상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을 이렇게 위로해서 맞아. 아버지가 힘을 내고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거다가 이제 한국 사회가 IMF를 지나온 과정이었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아버지가 더 말을 많이 하도록 아버지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 사회의 기준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문화적인 작업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거리의 만찬, KBS에서 하고 있는 건 최근에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새로운 신선한 그런 기획이고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발화자로서 남성 중심적 사회였던 것의 틀을 깨서 거리에서 아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아주 잘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틀로 간다면 충분히 다양성이 있는데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중문화 어떤 추수주의 이런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진단이 가능하겠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쓸신잡이 처음 나왔을 때 또 이제 남성 엘리트들 네 분 나오셔갖고 이제 얘기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비판을 했었어요. 또 남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뭐 SNS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반응들이 사실은 유시민 작가처럼 대중적이고 말도 재미있게 하면서 예능에 어울리는 여성 지식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유시민 작가께서는 엔터테이너로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정치인이셨던 분을 그렇게 엔터테인먼트에 어울리는 예능인으로 바꿔내는 과정은 무엇이었는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훈련을 그렇게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능인으로 또 인기가 있어지는 건데 사실 여성들한테는 그런 훈련의 장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에 한번 다 친구분들 나오시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뭐 친구들은 아닌데요. 네. 그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대중문화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말씀을 분명히 짚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웃음 코드, 재미라고 얘기하는 것. 여성 출연자를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역할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할 수 없이 많이 출연할 수밖에 없어라고 제작자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청자들도 그게 훨씬 재밌다라고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주고받는 시선 자체나 우리의 웃음이라든지 우리의 재미라는 이 경험이나 체험조차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에서 내가 단독으로 내가 고유하게 만들어낸 재미나 내가 느끼는 경험이라는 것은 과연 있는가?
사실 대중문화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이미 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끼워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남성이고 남성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얘기를 훈련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 재미로 이 부분은 웃기는 거야라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미 몸에 익어버린 거죠. 거기에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남성들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책을 이 책이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요. 이 책을 보면 또 남성 위주 예능의 특징 중 하나로 아재 문화를 드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시청자로서 그 아재 개그들을 우리 이창현 북마스터도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시죠? 굉장히 죄송합니다. 즐기고 있거든요. 네. 재밌다고 생각하고 뭔가 트렌드를 향해서 가려는 어떤 노력이랄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40대, 50대 남성 중심 문화가 예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예능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 이유를 모르겠는 뭔가 그 불편함. 그것의 이유일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40, 50대 남성 중심 문화가 왜 그렇다면 생겨났을까요? 저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그 IMF 이후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가장들 기 살려주고 아버지들 우쭈쭈 해주고 이런 식의 문화들 안에서 다시 한번 40,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우리 사회의 스탠다드로 올라서게 되는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세계의 기준이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을 만한 것, 그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가 우리 문화의 중심,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어느 작품 하나를 딱 끊어서 이것 봐 남자가 10명이고 여자는 하나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어떤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왔고 그 문화가 중심이 되었는가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재 문화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냐면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나는 건데 복고라는 것은 좋았던 그 시절을 현재의 되살림으로써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 가혹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프로그램에서 젊은 여성이든 나이든 여성이든 앞에 앉아놓고 맨스플레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50대 아저씨들이 가르치려고. 네, 옛날엔 이랬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것을 우승으로 유도하고 하는데 일종의 권력의 확인인가? 여전히 우리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는 심지어는 오락도 책임지는 중심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근데 그걸 자각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없었는데 막 질문하시네요. 너무 궁금한 게 저희 이창현 북마스터랑 안희곤 북벤이 어떻게 보면 그 예능의 4050 남성 중심 예능에 딱 맞는 네, 대상이 아니실까. 또 지금 저희 5 중에 유일 2분만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예능을 보시면서 이거는 좀 너무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야? 조금 불편하네 하는 생각을 두 분은 하신 적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까요? 십자가를 지시죠. 있을까요? 이 50대 중년 남성은 요새 악의 축입니다. 배부른 50대 맞아요. 중년 남성, 네. 비호감의 상징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TV를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위안을 받는지도 몰라요.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네, 예. 중심으로 맞아요. 막 웃고 박수 치면서 대접받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은 TV나 뭐 대중문화를 즐길 때는 의식을 안 하고 재밌다고 그냥 생각하면서 봅니다. 아마도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페미니스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24시간 페미니스트로 살질 않고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성 아이돌이라든지 여성을 정말로 앞에 세워놓고 대상화 시켜놓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면은 저는 좀 나을지 몰라도 안 그런 사람이 또 많거든요. 그게 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사실 남성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의 어떤 저항적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배적 헤게모니가 있으면 저항적 헤게모니가 끝없이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 문학이 아니겠습니까? 문화평론가님. 근데 그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거리의 만찬, 저는 이것이 담론이 충돌하고 균열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나와서 저렇게 굵직한 사회적 현장에 비판적 담론을 생산하네. 그것도 연예인이 이렇게 저는 저항의 전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별적인 인물들 속에서 그러한 저항의 주체들이 형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김숙 씨인 것 같아요. 책에 정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아무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렇게 잔다르크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타가 한두 명 더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균열이 형성되면서 헤게모니 전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별명도 엄청 많아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갓쑥이 있고요. 또 퓨리오숙, 그 매드맥스 퓨리오사에서 따온 퓨리오숙이 있고요. 또 뭐 갓크러쉬도 있었고요. 감호장숙이 사실 제일 대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멘트가 있어요. 어디 남자가 아침부터 맞아. 인상을 쓰고 있어? 어디 남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 여자 웃음소리가 넘어가야지 그게 행복이지. 또 제일 통쾌했던 게 그깟 돈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김숙 현상 참 놀랍다. 그리고 비호감을 호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갓숙 현상을 저희가 되게 집중해서 봤었던 것은 사실은 갓숙이 해내는 미러링이라는 것도 되게 재미있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당할 때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당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뭔가 어색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 이제 효과가 맞아요. 미러링 효과인 건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갓숙이 그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물적 토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송은이, 김숙 씨가 출연할 방송이 없어서 예능이 너무 남자 중심으로 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류 미디어가 아닌 팟캐스트라고 하는 아주 진입 장벽이 낮은 데로 들어가서 비밀 보장을 시작하고 이게 빵 트면서 그러면서 아예 제작에 뛰어들어서 자신들의 컨텐츠를 만들게 됐다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또 노동을 연결시켜서 보고 싶어 했던 이런 게 이제 또 있었던 거죠. 대중문화 중에서 뭐 예능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아무렇지 않게 보고 흡수가 되는 게 드라마예요. 드라마죠. 예, 어느새 빠져들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를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롭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저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는 잠재적인 연애 대상이거나 워킹맘이거나 혹은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생캐 여성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남자와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거나 아니면 외모로 축소되어서 가치를 평가받는다라고 이야기 되거든요.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 틀 안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의 엄마이거나 아내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요. 이런 농담이 있어요. 미국에서 병원 드라마를 찍으면 주인공들이 사람을 치료하고 일본에서는 교훈을 주고 한국에서는 연애를 한다. 뭐 경찰 드라마라면 미국은 범인을 잡고 일본은 교훈을 주고 한국은 연애를 한다. 그건 사실은 워낙에 이제 한국 사회가 로맨스에 많이 이렇게 영화가 드라마를 찍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성들에게는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는 연애담을 다루기보다는 느와르 형식으로 가서 직업 세계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성들은 나오기만 하면 이미 연애 상대인 거죠. 혹은 워킹맘의 삶이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워킹맘으로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드라마화가 되거나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캐릭터인데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한 여성은 되게 세면서 하지만 세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되게 외롭고 사회생활에 분란을 일으키고 생캐로 이야기되는 민폐가 되기도 하고. 민폐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로맨틱 코미디일 경우에는 그 민폐 캐릭터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개념녀가 되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성을 얻어가게 되는 뭐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에도 아쉬움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여성 영화 감독들이 만드는 작은 영화들, 뭐 작년에 미스백이라든가 소공녀 같은 그런 소공녀. 영화들은 참 재밌게 봤고 좋게 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 문화권 내에서 이런 여성 캐릭터들을 보는 것이 좀 어색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이렇게 한계는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공녀의 캐릭터도 사실은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현실적인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조금은 모든 사람들이 좀 빨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이나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들이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느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찬욱 감독이 정말 재미있는 게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올드보이라는 영화로 이제 2004년에 칸네에서 심사위원 대상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올드보이에서 여성 캐릭터만 진실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구화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데 강혜정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만은 끝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로 끝난다. 그래서 여성 착취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고민하셨다는 거죠. 내가 영화에서 뭘 한 걸까. 그래서 그 고민 안에서 지금 이제 아가씨까지 오게 되고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작품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작품 하나가 나왔을 때 뭐 이거 여성 혐오적이야 아니면 조선족을 뭐 악마로 그리고 있으런 비판을 이제 감독들이 받잖아요. 그럼 아니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진정성은 그게 아닌데가 핵심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하고 그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뜨겁게 이어질 만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또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 페미니즘의 현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2회 페미니즘 연극제에서 두 번째 이제 작품인 것 같은데 마음의 범죄라고 여성을 또 다룬 작품이고 그리고 연대 그리고 또 이게 성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또 오랜만에 주연을 맡은 작품이라 되게 좀 감회가 새롭고 떨리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상황이 누가 집까지 온다고? 가진이가 왜? 야야! 언니!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었어. 그리고 지금 네 꼴이 보기 싫은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좀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근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물론 여성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들은 또 저런 고민이 있구나, 여성들에게는 저런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저렇게 치유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한테든지 말은 해야 돼! 맞아. 왜? 그건 인간의 욕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욕구야. 언니, 그때 난 혼자라 외로웠거든. 잘 있어, 걔야. 너는 좋은 개였어. 여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체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 좀 내가 나아가야 되는 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연대해서 뭔가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 네가 쏜 게 아니지. 이 페미니즘이 크게 봐서는 뭐 여성의 권리를 찾자, 또 기회 평등을 얻자,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느끼는 정도와 필요성은 사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손희정 북벤저스가 느끼시는 또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정의란 뭘까 궁금해요. 네,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1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만들어내는 부정의와 불평등에 싸우는 운동이자 이론이라고 하는 베룩스라는 학자가 내린 규정을 제 마음속에 페미니즘으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뭐 안티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스트 사이에 전선이 생기기도 하지만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싸움이 많고 그렇게 해서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사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건 사실 남성들도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페미니즘의 정의 자체가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오해가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정리가 잘 되면 이런 좀 어떤 대립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사회적 들어요. 현상과 이제 인구학적 현상을 결합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적 현상도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페미니즘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이제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데 경제적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지니까 이거 내가 실업을 당하고 있는 게 여성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의 구조는 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 만들어 놓은 재벌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이런 것의 결과물이거든요. 페미니스트의 이슈는 사회적 경제적 이슈와 결합되어 있지만 그래도 생각은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들, 어떤 혐오, 신조어랄까요? 이런 것들은 근데 보통 좀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용어들이고 또 그것은 좀 젊은 남성들이 많이 가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지 않나요? 김치녀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김치녀의 사전적 의미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경제력 있는 뭐 아버지, 애인, 남편 이렇게 남자들한테 빨대를 꽂아서 의존하는 여자들을 김치녀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사적 영역에 있는 여성이야말로 가부장제 사회가 허락했었던 정상 여성이거든요. 너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애 보고 해라. 근데 201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정상 여성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김치녀라고 또 욕먹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20, 30대 남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워마드라고 하는 그런 젊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들도 대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립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되게 싶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건데요. 사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하고도 굉장히 많이 종종 싸우곤 했었던 예. 거예요. 저도 그 워마드의 어떤 실천들은 페미니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자들이라고 워마드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워마드는 여성 우월주의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건 얼마 전에 이제 워마드에서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성체훼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성체훼손을 한 유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게 밝혀졌죠. 근데 사실은 저는 워마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베에도 여성 유저 그렇죠. 있었을 거고요. 워마드도 그런 장이 펼쳐졌으니 남성들이 와서 신나게 그런 혐오의 어떤 뭐 유의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워마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본인들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복잡한 거죠. 네. 생각을 해보면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 시스템의 변화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페미니즘과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답 잘할 수 있으면 노벨 평화상 받을 거라고 맨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페미니즘은 제가 여성으로서 살면서 경험한 주변성 안에서 다른 주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연대해서 나가는 것이 저한테는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연대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함으로써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페미니즘이 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 속 뜨거운 페미니즘 논란까지 저희가 쫙 짚어봤습니다.